인티 컬러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오토바이 그려줘 또 한 문장 하면은 아예 한 방에 컬러를 따로 입힐 필요도 없이 배달의 스타일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클레이 느낌으로 말 캐릭터를 하나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식의 에센스를 추출한 다음에 토끼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관된 느낌으로 훨씬 캐릭터들이 이렇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52년차 개발자래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어떻게 AI를 쓸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킬 기술의 90%는 0달러가 되었고 나머지 10%는 1000배의 가치를 얻게 됐다. 네. 그렇다면 과연 1000배가 된 10%는 무엇일까요, 조씨님?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아한 형제들에 근무하고 계시는 임동준 개발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우한영재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직군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우한테크코스라는 개발자들을 위한 부트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AI를 어떻게 하면 업무에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하면서 개발자분들을 위한 AI뿐만 아니라 또 비개발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들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AI가 뭐 좋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지만 사실 다들 더 궁금한 거는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써보는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더 궁금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실험들을 저 혼자만 해서는 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교육으로 또 한번 공유하고 이런저런 좀 시도들 통해서 어떻게 더 잘 써먹을 수 있을까를 또 알아야 저들 교육할 때 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약간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진짜 큰 영광이고요. 최근에 동준님께서는 배달의 민족 사내 자산화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셨다라고 들었었습니다. 타기업에 가서도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공유해 주기도 하셨고 그런 사례들을 또 보면서 이거 대단한 방식으로 또 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제가 느끼면서 많은 부분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네, 그 딱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AI 활용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자산화라는 키워드예요. 결국 회사에서 우리가 AI를 쓴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전문성이나 이 활용 방법 같은 게 제대로 좀 전이가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산으로서 관리되고 이 자산을 같이 써서 함께 더 AI 역량을 또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사례들 공유할 때 특히 가장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좀 디자인 쪽 사례였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좀 디자인 언어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 사례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공유드리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구독자님들보다 살짝 미리 한번 봤었는데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산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업에 있었을 때 그걸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해왔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다 만들고 구성원한테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예를 들면 컨벤션 코드라고 하죠. 개발자 용어에서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들도 좀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들을 수 있으니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내용 혹시 공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제 운영하면서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AI를 회사에서 좀 도입해서 사용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먼저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거의 개발자분들만큼이나 이런 생성의 AI들을 되게 초반부터 되게 잘 썼던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AI를 정말 잘 쓴 케이스들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겨가지고 요 사례들이 좀 외부에서도 공유가 좀 많이 됐어서 그중 일부 사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유튜브나 다른 데도 이미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저작자 분에게도 제가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은 좀 디자인이 좀 더 플랫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아이덴티티가 이런 좀 깎은 듯한 느낌의 디자인 자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딱 봐도 약간 배민 스타일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혹시 요런 자산들 어떤 걸로 만들 것 같으신가요, 조씨님? 글쎄요, 미드저니로 만드는지 아니면 뭐 다른 나노바나나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일관성을 좀 가진 이미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게 3D 모델링 된 느낌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디자인 툴을 잘은 모르지만 뭐 라이노라든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로 뭐 만들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무한 형제들 입사하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요런 이제 오브젝트들이 사람이 손으로 깎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컬피라 해 가지고 요거를 막 조각칼이랑 칼 같은 걸로 주요 오브젝트들을 다 깎아서 만드는 거였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아 진짜 손으로 했어요 저거를? 와 네. 미치겠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동작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다양한 동작들별로 이렇게 깎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요? 야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제 사내 약간 미니 워크숍 같은 것들로 다른 직군분들도 직접 나만의 배달이 만들게 막 이런 워크숍들도 하면서 직접 깎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포토샵으로 옮겨서 눕기를 따고 거기 위에 뭐 컬러나 표정 같은 거를 입히는 것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디자이너분들이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퀄리티는 높지만 뭔가 기획이나 마케팅 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그니깐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AI를 도입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여서 이제 저런 식으로 깎은 것들 조금씩 바꿔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들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약간 디자인에 자부심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산은 많지만 똑같은 걸 또 그대로 쓰기에는 약간 좀 음. 고민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뭔가 계속 맞아요. 뭐 이벤트 같은 것들에서 계속 새로 생기는 게 있고 음. 계절별로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예전 거 너무 그대로 쓰면은 뭔가 새로운 뭔가 디자인이 안 나오는 또 그런 느낌이 또 들 수도 있고 해서 '아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이런 디자인 자산을 좀 더 잘 만들고 생산성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제 요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AI로 디자인 이런 자산들을 만들 때 좀 중요한 게 뭘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개인 단위에서 뭐 한두 개 만들면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기업에서 디자인 자산 만들 때는 자산이 100 개가 되든 1000 개가 되든 일관된 키 비주얼 언어로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AI로 무언가 만들 때 글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이게 일관된 느낌으로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요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게 원하는 성공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오기 위해서 이제 원래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본질, 에센스를 뽐내는 거여 가지고 음. 군더더기를 다 빼고 에센스가 뭔지 그 핵심적인 본질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그거 가지고 실험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배달의 민족 디자인 자산의 에센스를 딱 하나를 이제 넣는다고 했을 때 이제 요런 자산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군더더기는 다 빠져 있는데 이런 스컬피 깎은 듯한 느낌도 나고 이제 깎은 것 때문에 빛이 있을 때 명도 대비 같은 것들도 다 눈에 딱 보이고 이제 요런 자산을 하나를 에센스를 딱 뽑고 그다음에 AI한테 요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뭐 바나나를 만들든 우유팩을 만들든 이제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신기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그려 줘." 딱 한 문장의 프롬프트를 쓰면은 요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 스타일의 오토바이 자산들이 훨씬 더 쉽게 나오게 되는 거여서 밑에 그 얘는 이제 어도비의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데 네. 이제 스타일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뭐 뽑았던 에센스가 들어있고 음. 프롬프트가 진짜 짧아요. 그냥 딜리버리 스쿠터 프론트 뷰 네. 요거 딸랑 한 문장인데 뭔가 배달의 민족 스타일의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메인 오브젝트 디자인 자산이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뭐 그림자 입히고 뭐 컬러 입히고 기존에 있던 자산들 집어넣고 배경이나 텍스트 넣고 약간 요런 것들은 사실 디자이너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작업이어서 뭐 길어봐야 2-30 분이면은 다 작업이 되는 것들인데 저 메인 오브젝트 만드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거였어 가지고 어 에센스 그 핵심을 잘 뽑아 놓으니까 나머지 작업들이 쉬워지는 요 과정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저도 충격적이네요 진짜. 이게 뭔가 벽돌 같은 그 뭔가 원재료를 넣어 놓고 그거를 네. 실제로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의 프로세스와 뭔가 닮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센스를 넣는 걸로 이렇게 자산을 만드는 게 쉬워지니까 이 음. 에센스에 대한 실험들을 네 점점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요렇게 하나를 넣었다가
그다음에는 이 명도 대비나 요런 것들이 좀 더 눈에 잘 드러나게 에센스 이렇게 쪼개서 넣어보면 어떨까? 요런 이제 실험 내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차피 배달의 민족 자산들은 주요 메인 컬러들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민트 컬러를 이제 양쪽으로 두 개를 넣고 그다음에 또 구성 요소에 들어갈 원하는 컬러 뭐 갈색 브라운 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명도 대비 같은 거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좀 더 그 다크한 톤의 이런 스컬핏도 넣고 해서 요렇게 넣고 나서 오토바이 그려줘 또 한 문장 하면은 아예 한 방에 컬러를 따로 입힐 필요도 없이 배달의 민족 스타일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얘는 프롬프트가 쪼끔 더 길어지는데 별거 없거든요. 그냥 민트 범피 스쿠터 피규어 그냥 하나 그냥 화이트 백그라운드 프론트 뷰 해 가지고 프롬프트가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에센스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방에 원하는 결과물이 딱 나오게 되고 나머지 뭐 이런 바나나나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에센스를 뽑고 이 에센스를 기반으로 이제 디자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서 그래픽 자산을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인턴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 관련된 자산 2-3년 차 만드신 분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기획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도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된 걸 보고 음. 진짜 회사에서 AI를 잘 쓴다라는 거는 에센스나 이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제 뽑아서 좀 자산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좀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약간 요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사례로 굉장히 저한테 좀 충격을 줬던 경험이긴 했었습니다. 네. 저에게도 진짜 충격적인 경험인데 너무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AI로 굉장히 또 수익화를 잘하는 서비스들이 약간 사주나 타로 약간 요런 게 많잖아요. 네. 좀 맞아요. 사람들이 재밌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 관련된 게 보통 약간 궁서체 옛날 느낌이 많다 보니까 음. 십이지신에 이런 것들 띄운 느낌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딱 이제 AI로 클레이 느낌으로 말 캐릭터를 하나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음. 디자이너분들이 했던 것처럼 '일관된 자산으로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에센스를 뽑고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실험을 해 봤거든요. 오. 그래서 이 클레이 느낌에서도 이제 동물 모양이나 이제 이런 군더더기를 빼고 이제 에센스로 이제 요런 식으로 하나 이제 만든 거예요. 클레이 오. 느낌의 네. 저것도 확실히 찰흙 맛있었어요. 같네요. 네. 네. 클레이 느낌은 찰흙인데 그 원하는 좀 따뜻한 톤의 그라데이션 느낌이 있고 그림자 느낌이 있고 좀 더 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네. 요런 식의 에센스를 추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뭐 "토끼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일관된 느낌으로 훨씬 캐릭터들이 이런 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12지신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일관되게 더 잘 나오네.' 해 가지고 이제 12지신과 이제 관계없는 동물원이 되긴 했는데 점점 다른 이제 캐릭터들까지 일관되게 좀 나오는 거 보고 '아 진짜 AI로 우리가 그냥 쓰는 건 쉬운데 잘 쓰기 위해서는 에센스를 뽑고 일관된 원하는 그 결과물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서 나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벤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뭐 교육 설계를 할 때든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든 다른 영역들에도 좀 반영하려고 그런 실험들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에센스를 뽑는 게 되게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AI를 이용해서 일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그 자산화 방향이 있구나.를 얻게 된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네. 에센스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뽑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샘플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샘플 이미지에서 "에센스만 따로 뽑아 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또 사람한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음. LLM 학습한 것들도 인간이 만들어낸 콘텐츠로 학습을 한 거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도가 드러나는 네임을 잘 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혹시 워드 커닝햄이 누군지 아시나요? 워드 커닝햄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위키 있잖아요. 음. 위키피디아나 그 위키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워드 커닝햄이라는 이제 전설적인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네. 이분이 만든 위키 페이지가 지금도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에 네. 프로그래밍 뭐 IDE도 그러고 제한적인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걸 잘하기 위한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글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의도가 드러나는 네이밍을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라는 위키 페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클로드 코딩을 잘 쓰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에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요게 간단해 가지고 제가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워드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핵심 에센스를 이제 3 스텝으로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길어지든 어찌 됐든 의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음. 뭐 길어지든 의도가 드러나야지 그다음에 뭐 줄이든 뭐 리팩토링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음음. 가장 중요한 게 의도를 최대한 잘 드러낸다. 그리고 2 음. 번은 구현 부분을 숨긴다. 그리고 음. 3 번은 이제 반환 타입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제공한다. 요 3 스텝을 거치면 대체적으로 의도가 드러난 네이밍이 더 잘 만들어지더라 하고 이제 에센스를 이제 본인이 뽑아 놓은 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위키에 이제 예시가 있는데 그중에 네. 하나가 linear search for, 그래서 의도를 드러내는 이제 선형 검색어로 뭔가 검색한다라는 이제 의도가 드러내는 네이밍이 이렇게 첫 번째 스텝으로 있고, 음. 여기서 아. 구현 방법을 숨기는 거에서 리니어 선형 검색이라는 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내부 안에서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네. search for로 1 단계 리팩토링 하고 어.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반환 타입에 대한 명확한 힌트로 include, 반환 타입의 힌트를 담아서 이게 true or false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로 이제 암시하게끔 하는 네이밍으로 한 단계 더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선형 검색을 통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다 검색하는 전체의 풀 네이밍에서 include라는 이제 하나의 동사로 더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개선해 나가는 거죠. 어. 의도를 드러내는 네이밍을 한 번에 짓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좋은 의도를 드러냈던 네이밍을 내가 지을 때 어떤 스텝들로 했었지를 이분은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그걸 이제 한 정리해서 그 에센스만 이제 남겨 놓은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과거의 훌륭한 개발자들이 남겨 놓은 거에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중요한 에센스이기도 하고, 사실 또 실무에서는 더 복잡한 우리 서비스들만의 맥락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뭐 팀원 구성원 분들이나 또 사내의 다른 분들의 이런 에센스들을 뽑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전 자산화의 포인트라 생각해 가지고 이런 음. 것들을 모으려고 하는 게 마치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는 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 화두이긴 합니다. 아. 이런 의도를 어느 정도 그 내가 이해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통은 어떻게 같이 잡아 나가시나요? 그러니깐 본인이 스스로 직접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컨벤션으로 만드시는지 그런 뭐 과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회사도 다양한 이제 AI 툴들을 POC를 요즘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이디 네네. 같은 경우는 커서를 주로 쓰긴 하는데, 음. 일단은 저도 이거 뭐 전사적으로 제가 막 책임지고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차원에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요런 스킬이나 이런 에센스를 클로드 스킬스에 최대한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리 야 규칙 같은 거를 정확하게 스케일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별도 claude.md 파일에 넣어서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계속 참조할 수 있게끔 해서 코드를 작성하게끔 하라라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디버깅을 잘하게 이런 에센스를 음. 뽑아서 스킬스로 만들어 놓으면 마치 게임 캐릭터가 이제 킷이 장착된 아예 얻어 가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그리고 뭐 팀 동료들이 디버깅에 대한 그런 스킬이나 장착을 뭔가 좀 더 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서 잘 적용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디버깅에 대한 스킬스의 프롬프트에 에센스가 잘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요런 음. 작업들이 마치 아까 디자인 에센스 그런 스컬피 조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경험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작업이 잘 됐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 가지고 프롬프트에 좀 녹여내려고 하고 있어서 프롬프트도 음. 이제 GitHub에 그 프라이빗 사내에서 같이 공유하려고 저장소 만들어서 거기에 네. 버전별로 같이 이제 관리하고 같이 개선하고 기여하고 업데이트 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어쨌든 자산화가 되고 있는데 약간 저는 그 실제 현업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쪼끔 더 궁금한 게 자산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모여서 컨벤션을 같이 확인하고 학습하는 반복적인 자리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뭔가 하나 작업하고 의사결정이 힘들다 보니까 좀 네. 팀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음. 이거 팀별로 좀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어떤 도구나 어떤 영역에 대한 챔피언이라는 왕관을 쓴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 좀 주도로 관련된 지식이나 스킬스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이제 다듬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팀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허브처럼 같이 중복된 거를 좀 줄이고 또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사내 플랫폼이나 허브를 또 이제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막 아 역시. 네. 특히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각자 이제 사내 데이터나 이런 걸 접근하게 뭐 MCP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네. MCP 허브도 그러고 그 주로 만드는 뭐 프롬프트나 툴들 같은 것들이 같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규모가 큰 회사들에선 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큰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SK텔레콤에 있었을 때도 그 굉장히 그 브랜드 가이드라인 팀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실 100%다 자산화가 돼서 내려온 것이 살짝 어려웠었어요. 모든 UX 팀이 다 각자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항상 저는 점수를 좀 주고는 싶은데 역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면은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중앙화가 돼서 어쨌든 더 좋은 사례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다음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저도 자산화에 대한 키워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교육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도 막 자산화를 하고 학습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자산화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도 자산하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좀 실험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자산화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직 막 딱 이제 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시행착오 중에서 실험해 봤던 거 그리고 깨달았던 좀 교훈? 약간 요런 거 좀만 더 같이 공유를 해 보면 어떨까 또 싶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의 또 영원한 고민 중에 하나가 '레거시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까?' 약간 요게 정말 좀 중요한 고민 포인트잖아요. 한때 Vue.js와 앵귤러와 리액트 이제 생강체제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할 때 쓰는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하고 LMS를 이제 만들어서 교육할 때 사용하고 했었는데 예전 프레임워크 자체를 리액트로 전환하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과정에서 좀 관련된 그 자료들이나 또 리서치들을 하고 좀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좀 고민이 돼서 개발자로서 이런 레거시 코드를 좀 마이그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하고 해결을 또 잘해 본 사람이 누굴까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잘 해결할 수 있는 에센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걸 네. 한번 좀 고민해 봤는데 조씨 님은 어. 좀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동주님 아닐까요? 아 혹시 켄트백이라고 아시나요? 네네네.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TDD라고 네. 테스트 드리븐 데벨롭먼트의 약자인데 이제 테스트 네네네. 주도 개발이랑 그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유명하게 하신 게 이제 켄트백이라는 개발자이신데 이번에 또 타이디 퍼스트라는 또 책을 써 가지고 아마 휘동 님이 그 얘기를 아. 또 같이 하셨다고 맞아요, 보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원칙을 또 적용을 해서 휘동님 회사의 모든 코딩 컨벤션을 많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 설계할 때도 그러고 업무할 때 이 켄트백의 TDD 철학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켄트백이 마침 그 LLM을 본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팟캐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처음 네. 알았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팟캐스트 운영한 건 아니고 이제 게스트로 음. 이제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분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분의 소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려 아. 52년 차 개발자래요. 52년 차 개발자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개발자란 말이에요. 개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맞습니다. 넘을 그래서 수가 없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52년 차 개발자의 이야기인데 현역이야. 그러면 귀담아 들어볼 법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심지어 지금이 자기 개발 52년 차 개발 인생에서 제일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AI랑 아, 같이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 형은 대체 어떻게 AI랑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테스트 어. 주도 개발 요런 관점이나 철학들을 또 잘 반영을 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형이 52년 차 뛰어난 개발자인데 어떻게 AI를 쓸까 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이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킬 기술의 90%는 0달러가 되었고 나머지 10%는 1000배의 가치를 얻게 됐다. 하니까 이게 음. 후킹이 딱 돼 가지고 이게 뒤로 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아, 하필이면 또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 나왔네요.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는 또 유명한 네. 뉴스레터이자 또 팟캐스트인데 궁금하네요. 저게 뭘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또 AI 시대에 맞춰서 0달러가 된 90%에 내가 시간을 쏟을 게 아니고 1000배가 되는 10%에 더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1000배가 된 10%는 무엇일까요, 조씨님? 근데 사실 아키텍처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실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아키텍처 설계 능력이 가장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키텍처 과정 중에 이 테스트를 좀 잘해봐라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아키텍처 설계하고 테스트를 잘 설계하는 거 약간 고게 좀 10%로 조씨님 뽑아주신 거네요. 네네. 과연 그게 정말 10% 있을지 아닐 수 있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면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팟캐스트 재밌다 오늘. 일단은 팟캐스트에서 요런 이야기를 해요. 약간 AI가 예측 불가능한 진이다라고 좀 비유해 가지고 메타포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보통 개발자가 진이 LLM한테 요청해서 이 진이가 뭐 코드든 글이든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 진이가 좀 문제점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도 그냥 고지고대로 소원을 너무 잘 들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 자체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끔은 이상하게 들어줄 때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 LLM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바랑 다른 결과를 줄 때도 있고 테스트를 좀 작성해서 요게 동작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테스트 자체를 뭔가 변경하거나 뭐 삭제해버리고 테스트만 통과하고 실제 기능 동작 안 된다든가 네네. 그리고 작업 완료에 대한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진이가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구현해 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대로 안 만들어 주면은 어느 순간 얘 감정 싸움으로 막 번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아니잖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하고서 지적을 하고 나면은 막 LLM은 그럴 때 있잖아요. 탁월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약간 기분 나 저기 멱살 잡고 싶어질 때도 막 네. 있고. 저도 많이 짜증낼 때가 있어요.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느낌표 한 100개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약간 영어권에서는 막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 "이거 너 제대로 안 하면 I will kill you." 해 가지고 kill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거의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감정 싸움으로 가끔은 번질 때가 있을 정도로 진이가 말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화낸다고 해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켄트베이 형은 이제 본인의 어떤 램프를 어떻게 하면은 견고하게 만들까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나 이야기들을 할 건데 결국에는 아. 진이를 완벽하게 항상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램프잖아요. 네. 진이가 밖에 나와서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도 딱 램프에 집어넣고 나서는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 뭐 개발할 때는 테스트 코드 명세가 이 램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딱 완전히 컨트롤하고 싶은 영역. 그래서 결국에 이 켄트빌 형님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 의도를 잘 명세화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AI한테 줄 수 있는 게 이 입력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입력 넣고 엔터 치고 나면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열심히 연산 처리하고 작업한 다음에 아웃풋을 딱 보여주는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기본적인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중요한 이제 3 스텝 단계인데 이 인풋을 잘 다루는 게 원래도 우리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생각보다 훨씬 더 가중치를 잘 두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 음. 인풋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아웃풋도 더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 인풋 프롬프트를 잘 다듬는 과정을 약간 요거는 제가 약간 디자인 패턴이나 요런 데서 좀 영감을 얻어 가지고 그 디자인 어. 패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조씨님? 디자인 패턴이요? 네. 디자인 네. 패턴은 시스템과 같은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야기한 디자인 패턴은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모아 놓은 그런 패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네. 개발 쪽에서는 뭐 싱글톤 패턴, 뭐 전략 패턴, 막 아 MVC 패턴 이런 막 패턴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패턴들에 대한 이제 네이밍들이 보통 이제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또 재밌는 게 디자인 패턴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또 건축 쪽에서 또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아 원래 네네. 소프트웨어도 사실 다 건축 쪽에서 메타포를 가져와서 반영된 게 많아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패턴 랭귀지라는 또 책이 있는데 그 패턴 랭귀지에서 이런 디자인 패턴들의 네이밍을 또 명사로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많이 적용해보고 더 많이 개선하고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 좀 운동이라는 좀 연결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인풋을 좀 더 잘 다듬는 거를 저 스스로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좀 공유하기 위해서 프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제가 한번 저만의 좀 디자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AI를 아. 쓸 때의 나만의 좀 디자인 패턴.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는 건데 혹시 조씨님은 이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 주로 자주 참고하거나 공부를 좀 어떤 걸 통해서 하시나요? 아 프롬프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스로픽 공식 블로그라든가 엔스로픽이라든가 아니면 공식 사이트 참조해서 또 역 프롬프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요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씨님이 누군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네.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할 거 딱 하나 추천해 달라 하면은 뭘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공부할 때 짝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면요. 역시 공식 회사가 가장 좋겠죠. 엑스로픽이라든가 뭐 오픈 AI에서 제공한 그런 공식 자료들 그런 데에서 가장 의도를 잘 이해하고 설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 너무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뭔가 이제 AI 시대 때는 AI로 파생된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콘텐츠들을 학습하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다면은 에센스가 중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에 대한 이런 인풋을 잘 입력하는 거에 대한 에센스 오브 에센스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 이때 음. 찾아가 봤을 때 공식 문서가 가장 그 에센스가 잘 담아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그 뭐 그록이라든가 뭐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 문서를 쫙 다 봤는데 가장 분량이 적으면서 글을 가장 잘 쓴 게 엔트로픽이더라고요. 아 엔스로픽은 정말 네.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영상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클로드 코드 맞아요. 활용법 영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1 시간 쭉 다 봤는데 너무 잘해 놨고요. 저에게는 정말 바이블과 같은 곳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그래서 생각보다 문장들도 너무 글을 잘 써 놓고 해 가지고 대체 음. 어떤 사람들이 썼을까 궁금해서 막 찾아봤더니 물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백그라운드가 뭐 언어학자라든가 막 인지심리학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음. 엔트로피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프로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떤 한 분 프로필 페이지에 나왔는데 본인이 이렇게 소개해 놨더라고요. 자신은 철학가이자 엔트로픽 프롬프트 엔지니어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 C레벨 중에 한 분이 철학가로 이해하고 있어요. 철학 네. 박사였나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써서 문장들이 짧은데 되게 중요한 에센스들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엔트로픽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문서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잘하기 위한 주요 문서가 일단 목차로 9 개밖에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9 개는 봐야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위한 방법보다 더 앞에 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강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프리 프롬프팅 과정인 건데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이거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엔트로피 공식 문서에서 강력히 권장한다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는
페이지가 거의 없는데 네. 가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강조해 놨다라는 거는 적어도 요거는 매우 중요한 좀 에센스다라는 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강력하게 권장하는데 또 심지어 딱 3 개밖에 없으니까 '아 요거 3 네. 개 정도는 늘 이제 기억하고 적용하려고 해야겠구나.' 하고서 이제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사용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성공 기준 정의. 음. 어떻게 보면 아까 켄트백이 그 램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인풋 넣은 거가 잘 됐다라는 거를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이 성공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모호한 상태에서 질의응답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입력한 거가 잘 동작한다면 뭐가 돼야 되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하는 이 성공 기준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니까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반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이나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보통은 뭐 시스템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저는 프롬프트를 버전별로만 관리해도 이걸 경험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세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2 번이 이제 고런 포인트, 그리고 3 번이 개선하고 싶은 첫 번째 초안 프롬프트. 결국에 이제 좋은 프롬프트 만들기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제 생각엔 여기에 그 괄호하고 좀 빠진 게 하나 있다면 개선하고 싶은 꽤 괜찮은 첫 번째 초안 프롬프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음. 첫 번째 초안 프롬프트가 별로면은 대화 핑퐁이 더 많고 불필요한 그런 맥락이나 오염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1, 2, 3 번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프리 프롬프팅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자사나로 무언가를 만들기 전 항상 요 3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진짜 약간 괴가 같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그 얘기가 아까 디자인 자산화 관련된 얘기도 하셨을 때 그때도 좀 뭔가 이 에센스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 이게 예시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이 좀 더 저에게는 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들렸는데 지금 이 프롬프팅 단계에서도 어떤 방금 말씀하신 램프를 잘 다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뭔가 괴가 같이 딱 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켄트백 같은 경우에도 그 TDD나 이런 걸로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음. 그 테스트가 이 명확한 성공 기준을 정의하는 과정이거든요, TDD가. 그래서 LLM을 통해서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킨트백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설계나 아키텍처나 큰 그림 보는 것도 정말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불변 테스트라는 걸 작성을 해요. 테스트 자체, 아. 나의 의도를 그 지리가 수정하지 못하게끔 세팅하는 거. 어. 그 그러니까 애초에 고정된 문서라는 것이죠, 그거 자체는. 그죠? 그쵸. 그 테스트 네. 안에 뭐 구현은 LLM이 해줄 수 있어도 테스트의 음. 그 명세나 케이스 자체는 불변인 거죠. 그게 내 의도고 그 의도 음. 자체를 얘가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분들이 LLM을 어디에 특히 많이 쓰는가를 인간지능으로 한번 쫙 이렇게 찾아봤어요. 음. 그랬더니 대부분 초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테스트 케이스, 레거시 코드들의 이런 아. 기존에는 이제 리소스가 안 돼서 못 만들었던 테스트 케이스들을 LLM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좀 적용을 많이 해 가지고 기존 코드들을 좀 더 그 두려움 없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하게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음. 테스트 케이스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작동하는 중간중간 과정 중에 계속 그 집어넣는 새로운 코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테스트는 어떤 기능이 동작된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 주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 자체가 자산이거든요. 음음. 그래서 켄트백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테스트라는 게 사실 개발을 좀 더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개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TDD라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네. 테스트가 내가 이 개발할 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건데 이게 의도치 않은 유용한 부산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 내가 개발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테스트 작성한 건데 이 테스트 코드 자체가 남아서 미래에 개발할 나와 동료들에게 자산으로 남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리소스상 레거시 코드들의 테스트 코드 작성 못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러그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일관된 컨벤셔널 테스트 코드 템플릿 세트를 만들고 그 안에 내부 구현들을 또 LLM이 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더 팀별로 자주 음. 접근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선화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아직 그렇군요. 네. 이게 너무 팀별로 또 그게 변화가 또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음. 전사적으로 어떻게 이걸 잘 합칠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게. 네. 바로바로 변화는 빠른데 약간 그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계속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AI 활용 경험이 개인이나 좀 소규모 팀에서 워낙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음. 자산화라는 키워드로 모으는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는 더 이렇게 모으고 연결하고 전이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산화가 중앙 관리화가 된다든가 약간 그렇게 더 돼 있으면은 좀 더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확실히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팀별로 다 이전에는 레거시 있게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팀 자체들도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수단으로서 자산화를 계속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중앙 자산화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의 파편 같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네. 네. 아 좋습니다. 저도 약간 그 부러운 사례 중에 하나는 GS나 SK 같은 이제 더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들을 또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GS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네. 미소라는 자체 서비스를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전 구성원들이 뭐 따로 구독을 할 필요 없이 사내 시스템에서 그냥 채팅이나 이런 걸로 다 이렇게 LLM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저도 퇴사 전에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막 발전 많이 되고 있고 아마 V제로랑도 협업해 가지고 그런 웹앱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도 좀 더 쉽게 하게끔 하려고 하고 사내 데이터베이스 뭐 쿼리문 날리거나 이런 것들 기능들을 점차 지원해서 그 안에서 올인원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은 각자 일반적 회사들에서는 경험한 것들을 되게 노력해 가지고 자산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런 올인원 서비스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 만든 것들에 대한 아카이빙도 그대로 자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관리가 되고 음. 거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들을 추출해 가지고 자산하는 것들이 더 쉬워질 수 있겠다 보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뭔가 솔루션들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만든 회사의 서비스가 굉장히 또 유용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아 약간 맞네요. 테크 기반 회사들은 좀 그런 환경들을 좀 더 직접 이제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대량이다 보니까 그 대량 데이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LLM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자체가 굉장히 또 수익성이 굉장히 높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아마 이제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내에서 이제 물어보세요라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내에 있는 데이터들에 다 접근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한형제들 어. 기술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아마 사내 전용 에이전트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파편화된 경험들을 좀 중앙 집중적으로 모으고 자산하는 것들이 아마 더 많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저런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 링크드인이라든가 여러 그 대기업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량 데이터베이스를 또 따로 만들어서 별도의 봇 같은 걸 또 만들더라고요, 슬랙에서. 그래서 그 네. 슬랙 하나만 호출하다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UX 팀이라고 하면은 UX 리서치를 한 사람들의 인터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레거시 데이터들을 다 접근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로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 팀별로 한꺼번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권화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잘 쌓이는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또 잘 풀어 나가는 게 또 중앙 뭐 기술 지원팀이나 이런 데서 할 중요한 또 업무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갈 개개인들의 경험에 있는 에센스들을 이제 뽑아서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요 이야기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보면 좀 어떨까 싶은데 아까 제가 켄트백이 1000배 가치를 지니게 된 10%를 이야기를 아직 안 해 가지고 요걸 네. 한번 이어가서 한번 마무리로 한번 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1000배 가치를 만드는 에센스로 아까 조시 님이 두 가지를 뽑아 주셨단 말이에요. 좀 아키텍처나 그 설계하는 그 역량이랑 테스트를 또 잘 만드는 거 역량. 여기에 만약 딱 하나만
1000배 가치를 만드는 그 에센스 딱 하나만 더 덧붙이는 뭐가 있을까요, 조씨님? 하나 더라고 하면요.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석세스 케이스 이거를 잘 DB화 해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걸로 좀 세 번째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뭐 좋은 레퍼런스 문서화라고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 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레퍼런스를 이제 지식화해서 넣는 게 또 좀 1000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에센스일 것 같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러면 켄테백은 세 가지 뭘 이야기했는지 한번 네. 1대1로 대응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어. 있는데 켄테백 요 세 음.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그런 형용사가 나와서 야심찬 비전 갖기. 결국에는 우리가 LLM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를 두면 그 이상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LM 잘 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실험을 많이 해 보자 그 얘기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좋은 문제를 잘 설계하고 좋은 문제 정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다양한 그 야심찬 비전을 갖는 거가 1 번이 될 거고 두 음. 번째는 결국 이 비전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음. 중간중간에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명확한 성공 기준이든 테스트 코드든 이정표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비전 향한 단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목표들, 중간 지점들. 원래 어려운 문제일수록 작게 쪼개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3 번은 좀 더 마이크로할 수 있는데 그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을 뭔가 추적하고 '이거 너무 복잡한데 더 작게 쪼개서 진행해야겠다.' 이런 복잡성을 음.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설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적하고 복잡성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요런 포인트들 이야기해서 사실상 조씨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 조씨님이 52년 차 켄트백의 생각과 비슷하게 이미 가지고 계셔 가지고 아주 저는 감탄을 다 틀린 것 할 수가 같은데요. 있네요. 저는 뭔가 저는 되게 그냥 그 작은 실무자여 가지고 '난 되게 실무 레벨에서 생각했구나.' 했는데 저분은 대가의 레벨에서 생각하시네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심찬 비전이야 우리 맥락이나 우리가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이 자산하기 좋은 포인트가 요 이정표 설정이라고 좀 생각이 음. 좀 들었어요. 아. 그래서 결국 해결하신 문제는 뭐 팀별로도 다르고 뭐 사용자 니즈나 피드백에 따라서 또 큰 방향이나 어떻게 보면 또 C레벨들이 또 해줘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다른데 거기 안에서 문제를 정말 탁월하게 잘 풀어나가는 요 이정표 단계 그리고 거기서 더 좀 더 구차된 레벨 단을 좀 더 LLM이랑 대화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산하기 정말 좋은 포인트가 요 이정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음. 요 이정표 문제를 푸는 단계들을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자산하는가 했을 때 아까 좀 초반에 소개해 드렸던 의도를 드러낸 네이밍이나 이제 요런 것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외부 강의하거나 할 때 그냥 자주 소개하는 또 사례가 있어서 그 결국에 무언가 자산화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디자이너분들이 그 에센스를 자산하고 썼을 때 저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비타민 같으면은 사람들이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네. 비타민은 까먹고 안 먹을 때 많은데 타이레놀처럼 진통제는 누가 이제 먹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필요하면은 찾아 먹는 것처럼 뭔가 자산화의 좀 중요한 포인트도 이런 진통제 같은 거를 자산화를 해 놓고 써 먹을 수 있게 만들면 더 효과적인 자산화 파이프라인이 좀 만들어지겠다 싶어 가지고 저도 좀 초반에 신경 쓰고 지금 다듬어서 더 쓸모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디버깅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개발하다 버그가 생겼을 때 조씨님은 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버그가 생겼을 때요. 버그가 생기면 예전에는 "그냥 고쳐 줘."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LLM한테. "그냥 네. 고쳐, 고쳐. 그리고 왜 끝까지 안 고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쪼끔 그냥 '제가 지시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원 프롬프팅에 한 번으로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연구를 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훌륭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초반에 LLM 나왔을 때 뭐가 안 되면은 "이상해. 수정해 줘. 고쳐 줘. 왜 이것도 못해?" 하면서 막 옥신각신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진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면 너무 나이스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확실하다. 버그 해결사 정말 좋은 버그 해결사. 근데 에센스를 담고 있는 버그 해결사를 만들자. 요렇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서 좋은 문제를 푸는 단계, 문제를 푸는 좋은 단계 이정표를 이제 만들어서 프롬프트든 뭐 에이전틱하게 하든 클로드 스킬스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버그를 잘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회사에.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 에센스들을 이제 뽑을 수가 있으니까 디버깅에 대한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넣어주자. 이제 요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마침 또 휘동님이 이런 디버깅을 잘하시는 분들을 인터뷰에서 휘동님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센스를 이미 뽑아놓은 것도 있고, 이 디버깅 주제로 또 저랑 같이 디버깅 워크숍도 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이제 반영해서 이제 넣어봤는데, 디버깅을 잘하기 위한 5단계 이정표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첫 네. 번째는 일단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명확해야지 사람이 나도 파악하기 쉽고 LLM도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쉽기 때문에, 첫 단계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결도 산으로 가기 쉽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올바르게 동작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동작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음. 사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주니어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막 그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그가 나면 일단은 막 당황해요. 막 "어떡하지?" 하고서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뭔가 안 돼요." 막 이러거든요. 음. 음. 항상 이제 일부러 약간 코칭하듯이 지금 문제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올바르게 동작한다면 어떻게 동작해야 돼요?" 요거를 항상 물어봐서 좀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올바른 동작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다음 스텝으로 결국에 이제 디버깅을 할 때는 그 원인을 잘 탐색해야 되는데, 디펜던시가 많으면은 그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버그만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스코프를 확 줄여서 최소 음. 재현 환경을 구축하고, 그 최소 재현 환경에서 원인이나 옵션들을 나열한 다음에 가설을 하나씩 이제 검증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5단계 이정표를 요즘 만든 거거든요. 아, 체계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들을 보면은 이제 문제를 한 문장, 예를 들어 뭐 쇼핑몰에 장바구니 시스템을 만든다 할 때 쿠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 했을 때 "쿠폰 결과가 이상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쿠폰 로직에 따른 금액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를 LLM이랑 음. 같이 정의하고, LLM이 먼저 이걸 정의해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게끔. 현상 네. 자체를 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어야 되는 일종의 글쓰기 실력이 필요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게 어려우면은 나한테 지금 현상을 한 문장으로 옵션을 줘서 내가 선택하게끔 하는 것만 하더라도 훨씬 더 디버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정표 흐름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동작 정의, 올바르게 동작한다면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쪽에서 기본 웬덴이라고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음. 3단계 구조를 하면은 올바른 동작이 좀 더 명확하게 사람도 인지하기 쉽고 LLM도 인지하기 쉽게 잘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쿠폰의 어떤 계산 로직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쿠폰 로직은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이렇게 해서 문장을 해도 LLM이 요즘은 잘 알아듣긴 하지만 좀 더 이게 구조화된 거를 더 명확하게 주면은 훨씬 더 잘 인식할 수 있으니까, 요런 상황에서 족구 회원 등급이 뭐 어떤 등급일 때 몇 퍼센트 쿠폰과 어떤 프로모션이 적용됐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 요렇게 기본 웬된 구조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이벤트 벌어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제 인식을 하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그 문제가 잘 해결된 상태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짐이랑 나랑 똑같은 원하는 성공 기준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명확한 성공 기준들을 네, 만들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최소 재현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 그래서 재현 환경 구축이 아. 안 되면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는 문제 해결보다는 이 재현 환경 구축이 안 되면 약간 소원을 빌게 되니까 아, 네네네, 네. 최소 재현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그 에러 메시지라든가 뭐 스택 트레이스 같은 거를 이제 관찰하고, 고걸 보면서 원인 옵션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그럼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현 네. 환경은 어떻게 구축해요? 재현 환경, 예를 들어 계산 로직에 대한 함수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전체 프로세스 다 거치는 게 아니고 그 네. 함수만 똑 떼 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뭔가 작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 이제
좀 스코프를 줄여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예전에는 그 이제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은 어떻게 최소 제한 환경으로 구축하면 좋을지가 좀 더 쉽게 상상이 되는데 음. 경험이 적은 사람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음. LLM한테 이걸 최소 제한 환경으로 테스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거나 그런 옵션들을 제안을 먼저 줄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아 오히려 또 그것조차 LLM한테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네요. 네네. 내가 네. 그거를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은 다 "해 줘." 하면 되는 거긴 하네요 네. 역시. 근데 이제 큰 이정표 스텝은 결국 사람한테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큰 이정표를 이렇게 자산화하는 거죠. 그 SS 스파이키를 아. 넣어 놨던 것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버그를 일으키는 저 원인이나 옵션들, 재현 환경과 정상 환경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들이 뭘까 이거 뽑는데 이것도 원래는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과거 경험이나 패턴 통해서 잘 뽑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아. 뭐 이제 AI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 프로덕션에서는 AI가 모르는 지식을 우리만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지금 또 동료한테 설명하면서 이 옵션들을 또 뽑아 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아. 어 자산화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음. 생각 못한 옵션, LLM이 생각 못한 옵션을 동료가 제시를 했다라면은 어떻게 그 옵션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컨텍스트로 이제 담아낼 수 있으면 우리의 경험들이 자산화되기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음. 경험들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결국 이제 하나씩 동작시켜 보면서 어떤 게 진짜 원인인지 갓을 음. 검증하는 단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버그와 싸우는 디버깅 5단계 이정표 이런 에센스들을 클로드 코드 스케이스로 이제 넣고 이제 관리하고 같이 이 이정표가 6단계, 7단계 나중에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간략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네. 것들을 이제 자산으로 관리하면은 우리 팀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코딩을 하든 뭐 에이전트를 만들든 이거를 더 이제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이런 자산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더 뭐 리팩터링 이런 전문 에센스, 뭐 테스트 작성에 대한 에센스, 네이밍에 대한 에센스, 코드 리뷰에 대한 에센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 자산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나 더 큰 야심찬 비전들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산화를 키워드로 요즘 열심히 좀 외치면서 이것저것 좀 시도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석 같았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떠오르는 질문 진짜 많긴 한데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화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암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도 레거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같은 네. 시대에서는. 근데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마침 네. 그게 또 제가 저희 팀원들 다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들 자신만의 교육적인 시도나 도전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음. 경험들이 각자의 강의에서도 녹아드는데 저도 중앙 집중화된 자산으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레거시가 계속해서 자산으로 알아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할까가 지금 고민 포인트 중에 하나여 가지고 요것도 아직 이제 실험하기 위한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냥 교육에 대한 시도한 것들에 대한 수다를 떨면은 그거를 이제 TTS로 문서화해서 그죠. 거기서 계속 에센스를 계속 정돈하게끔 하기 위한 에이전트들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아. 이걸 따로 또 직접 문서하려면 힘드니까 음. 우리끼리 수다만 많이 떨면은 알아서 자산이 될 수 있게끔. 네네네. 그렇죠.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시대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최신화된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하고 있는 24 시간의 모든 언어들을 빨리 다 코드화 시킨다든가 LLM화 시켜서 그걸로 계속 대응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좀 우리가 고민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고요. 그 조실님은 혹시 시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쌓이는 레거시 중에 중요한 네. 에센스가 되게 많은데 이거 아. 자산화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뭐 노션에만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노션에 웬만한 그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 놓고 사실 노션 AI로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노션 AI가 되게 좋은 게 그냥 뭐 줌 미팅이라든가 구글 미트이 켜졌을 때 바로 "우리 녹음할까요?" 이게 딱 뜨거든요. 그거 자체가 모두 다 끝나면은 다 전사화가 돼 가지고 그리고 제가 노션 AI 꺼내서 그냥 호출해 가지고 "이때 했었던 말이 뭔지 그리고 나의 투두 리스트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바로 또 노션 캘린더라든가 이런 데다가 딱 뿌려주는 그런 일들도 조금 해 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오의 황영태 대표님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애초에 슬랙 봇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사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그들에게 그 투두 리스트 같은 것들을 각자의 노션 워크스페이스에 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만 딱 보고 일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거 좀 재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아 어떻게 보면 좀 메신저에 연결된 그 봇으로 소통된 것들이 쫙 뭔가 정리되어 계속해서 리마인드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로 좀 쓰고 계신 거네요. 네. 그니까 같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저는 일단 노션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슬랙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도구들 통해서 그렇게 음. 계속 현행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에이전트화 한 것들 좀 더 시도해 봐서 효과 있으면 그때 또 소식을 들고서 아. 공유하러 또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영광이죠. 또 계속 우리 하와이의 팟캐스트에 계속 새로운 소식을 물고 들어오시는 정말 하나의 행운과 같은 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에 제가 제안 하나만 좀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네. 이게 또 이야기가 길었어 가지고 네네. 각자 기억에 남는 핵심 하나씩 뽑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우선은 저는 자산화를 위해서 에센스를 가장 중요시하라.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 사실 클로드 코드로 막 여러 가지 자동화를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에이전트랑 스킬 활용해서. 근데 그중에 저는 지금 저 혼자 스킬이랑 에이전트를 현재 쓰고 있는데 같이 저랑 또 공동 창업하시고 계신 개발자분이 또 따로 계세요. 근데 저도 바이브 코딩을 하고 그분도 코딩을 어쨌든 LLM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컨벤션을 가질 수 있는 문서가 claude.md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에센스를 좀 더 담아서 소통할 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의 단계는 예를 들면 기세 푸시할 때 이 항상 데브 브랜치만 넣고 메인 프로덕션 브랜치는 넣지 마라 정도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그때그때 회의할 때마다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우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코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센스화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그냥 딱 좀 정리하면은 그 조시님 통해서 마지막에 또 한 번 깨달음이 있어 가지고 자산화 음. 자체를 더 에이전틱하게 해서 그 AI가 자산화를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내가 구축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했구나 그런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그걸 위해서 또 상반기를 열심히 좀 달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힌트 맞습니다.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네요. 제가 감사하죠. 역시 그렇게 에이전틱하게 쓰면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어떤 나만의 추가 에이전트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항상 프리 프롬프팅도 해 보자. 음. 프롬프트 쓰기 맞습니다. 전에 네. 넷베이스 가이디언 3 스텝 한번 해 보자. 그냥 고거 하나 네. 덧붙여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준 님은 아마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다시 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휘동 님과 또 같이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AI 활동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저 다음 팟캐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동준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